1928년 미국 뉴욕 맨하탄에 에드워드 버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에드워드는 그해 5월 지역신문에 구직 광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를 찾은 곳은 고용주가 아닌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930년대 미국을 경악시킨 그레이스 버드 실종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린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또 생방송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즌 2 플롤로그로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연쇄살인마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연쇄살인마는 공개된 것이 아니죠? 연쇄살인지도 안 공개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실종 사건이네요. 네, 실종 사건입니다. 저희 방송 제목이 바뀌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원래는 제 시즌 2에서는 연쇄살인 외에 좀 외연을 넓혀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또 약을 걸고 들어와주신 뭐 샬라님, 레몬님, 오골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 특성상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노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욕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마우스랑 키보드도 같이 못 쓰거든요. 원래. 그레이스 버드가 실종된 사람이죠. 네, 실종된 사람. 그레이스 버드에 대해서 나비 부인님, 그레이스 버드 실종된 사람인데 이거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돼요. 우드피시님, 그 팟빵에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상하시네. 네, 몇몇 분은 알겠더라고요. 지금 근데 처음에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이름이죠? 에드워드 버드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고. 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에드워드라는 버드라는 청년이 이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올립니다. 광고를 올리는데 이 광고를 낸 지 며칠 뒤에 프랭크 하워드라는 노인이 버드 집안을 버드 가문을 방문하게 됩니다. 프랭크 하워드? 네, 프랭크 하워드.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연쇄살인마고 뭐 어떤 범죄를 했는지 전혀 아직 공개는 안 된 거예요. 안 합니다. 그래요. 이 연쇄살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 알고 지금 있습니다. 여기 청취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야. 뭐 임색사님, 뭐 레몬님, 뭐 여기 영어로 서신 분들 아이디 영어로 있으면 우리 못 읽어요. 저분은 눈에 익어서. 에드워드 레몬님 맞습니다. 에드워드 버드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이제 신문 광고를 냈고 그것을 본 프랭크 하워드가 방문을 했습니다. 프랭크 하워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그 뉴욕 인근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이가 60대가 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그 농장을 운영하기엔 좀 버거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와줄 일꾼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버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네. 그 사람한테 나타난 노신사 프랭크 하워드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내 농장에서 한번 일해 보겠느냐라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 나 실화라고 묻는 분들 실화 맞습니다. 저희는 실화만 다룹니다. 네. 예, 그 에드워드의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프랭크 하워드가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에드워드의 친구인 윌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윌리 콜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윌리 콜먼도 같이 채용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군대도 동반 입대가 굉장히 요즘에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친구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저희 사건이 그런 이제 저희 방송에 그런 아름다움이 토항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제 왜 같이 초대했는지 저는 아직 어떤 사건이 있는지 모르니까 뭐 아름답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소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드워드의 친구 윌리까지 함께 농장에 고용이 됐고. 네. 근데 그딸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프랭크 하워드는 집을 나섭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그러니까 프랭크 하워드를 본 사람은 지금 이 날짜에 프랭크 하워드를 본 사람은 그 집안에 있던 어머니 델리아라는 이름의 어머니, 그 다음에 에드워드 버드 그리고 막내딸 베아트리체라는 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해서 그럼 중요하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는데 프랭크 하워드가 집에 오질 않습니다. 근데 전보가 와요. 대신 전보가 와서 하루 늦게 가겠다라고 전보가 옵니다. 이게 지금 1930년대임을 감안하면 28년. 예. 그러면 1928년인 걸 감안하면 이제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아무래도 뭐 이메일도 당연히 없었을 테니까 이런 전보 같은 걸로 이제 아무래도 이 시대면 전화로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때 전화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아마 음. 그 정보라는 게 더 잘 돼 있었고 이런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방문하여 하루 늦게 도착하겠다라는 내용의 정보가 도착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워드가 왔나요? 그 다음 네, 날? 그 다음 날 점심 무렵에 하워드가 딸기랑 파치즈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치즈를 사들고 옵니다. 이게 우리 농장에서 직접 키운 거고 재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져와요. 음. 그리고 이때 프랭크 하워드를 맞이한 게 이제 아버지인 아버지 엘버트 버드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딸 베아트리체 이렇게 있었고 에드워드는 그때 당시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 사람을 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의 이제 농장에 일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힘든 일을 하러 간다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약이 되는 거라고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도 힘들겠죠. 아, 그때도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제 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떠냐, 어떤 일이고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프랭크 하워드가 되게 좀 점잖하고 신사스럽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고용 조건도 되게 좋고 이러니까 기쁘게 흔쾌히 이제 소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농장이 어디 있으면 이런 거를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교적 잘 대답을 해줬어요. 자기 농장이니까 잘 대답해줬죠. 그렇군요. 레몬이 잠깐만요. 레몬이 몇 시까지 하냐고요? 저희도 몇 시까지 할지 모르는데 한 8시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늦을 수도 있어요. 대충 8시까지 합니다. 네. 여하튼 지금 그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중에 교회를 갔던 이 집에 딸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그레이스 버드라는 10살 소년.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1살에서 12살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소녀가 이제 교회를 갔다가 다녀와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너희 오빠 좀 데리고 오라. 나가 있는 너희 오빠 좀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부터 프랭크 하워드가 그 그레이스 버드를 계속 유심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뭐 자기 뭐 손녀랑 닮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렇죠. 얘기가 이 정도로 흘러갔으면 지금 청취자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이번 화의 제목이 그레이스 버드 실종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드디어 실종되는 그 범죄를 당하는 그 소녀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레이스 그렇습니다. 버드가 등장했고 그레이스 버드에 집중하고 있는 프랭크 하워드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좀 떠오르고 있네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는 그 막내딸 베아트리체 5살짜리 그 네. 친구를 주목하라고 그래서 난 그 친구랑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저는 아,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한참 뒤에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그냥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였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좀씩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가 왔겠네요. 네, 에드워드가 오는데 이제 그동안 그레이스하고 뭐 대화도 좀 합니다. 그 뭐 갔다 온 그레이스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그레이스한테 돈 다발을 주면서 이거 얼마인지 헤아려 봐라 이렇게 돈 다발을 주면서 셈 같은 거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프랭크 하워드가요? 프랭크 하워드가 네. 프랭크 하워드 뭐 그레이스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정말 영리하고 우리 손녀딸 같다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다가 에드워드한테 야 내가 지금 조카 딸 생일이 있다. 조카 딸 생일이 있어서 조카 딸 생일 잔치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들을 내가 저녁 9시에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윌리랑 같이 영화를 보고 와라 하면서 영화 뭐 티켓 값을 주고 보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 버드에게 우리 조카 딸 생일 잔치에 같이 가지 않으련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죠. 지금 그러면 에드워드 윌리도 초대받은 상태잖아요. 그 에드워드 파티에. 윌리는 그냥 영화 보러 가라. 아 영화 보러 가라. 네, 그리고 그리고 그레이스 버드만 데려가겠다.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아무리 그래도 뭐 고용주가 될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처음 한 번 본 처음 본 사이에 사람이니까 그것도 거의 두 번째지 뭐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인데 어쨌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델리아 버드가 물어요. 델리아 버드는 어머니겠죠. 어머니죠. 예.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 당신 그러니까 프랭크 하워드 씨 그 여동생 주소가 여동생이 조카니까 여동생 딸이니까 아니, 여동생 딸의 그 생일 잔치니까 여동생의 집이 어디죠 이렇게 물으니까 프랭크 하워드가 조금 또 망설임이 없이 콜럼버스 애비뉴 137번가라고 합니다. 이거 좀 잠깐만 이거 약간 힌트가 약간 중요한 게 있는데 사장님 제가 어디 사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저 신림 14동에 살거든요. 근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충 어떤 트릭을 쓴지는 알 것 같지만 그거 말씀하세요. 됩니다.
아니 일단 말을 해주세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방금 신림 시사동은 없어요. 네. 신림은 13동까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강남 몇 번 출구까지 봐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생각이 안 나고 강남 13번 출구라고 하지. 11번 출구 이렇게 하려고 11번 출구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던데? 강남은 12번 출구까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음. 서장님도 신림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도 알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몇 번 출구 이런 게 잘 모른다고요. 대충 네네. 안단 말이죠. 콜럼버스 애비뉴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콜럼버스 애비뉴는 아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거기는 110번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랭크 하워드가 130 우선 처음에는 아는 걸 말하고 그다음 세부적인 건 모르는 것 이렇게 말해도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결국 그레이스 버드를 데려가라고 승낙합니다. 또 버드 집안이 좀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다 보니까 그 가난하기 때문에 좀 딸이 그런 좋은 잔치나 파티 같은 데서 참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딸한테 한번 좋은 경험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거기 파티를 보내줍시다라고 설득해서 결국 그레이스 버드가 그 프랭크 하워드와 사라지게 갑니다. 그래서 9시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과 함께 나가요. 여기 이제 오골기님이 엄마도 진짜 불쌍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 경우에는 오골기님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아시는가 보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틀린 얘기했을 때 욕하라고 미리 준비하실 분은 준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득달같이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실제로 화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런 류의 그러니까 주말에 나랑 영화 볼래? 이런 말 하면 주말에 바쁜데?라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말이랑 평일 중에 어느 게 더 한가해?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주말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실제로는 이제 더블 바인드라고 해갖고 상대한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심리적인 아니면 그 생각할 여지를 좀 줄여버리는 그런 식의 화법인데 이런 사람이 그런 걸 배우지는 않았겠죠. 1930년도에. 하지만 타고난 거야. 뭐 대충 얘기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뭐 딱히 배우지 않았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저는 뭐 대본이 없으면 벙어리죠. 아니죠. 자, 그렇게 하워드를 이제 그레이스가 따라 나섰는데 약속된 9시가 됐는데도 이제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부터 좀 무서운 얘기가 시작될 수 있는데 나부비우님이 무서운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좀 사실 시즌 1에서 일부러 안 다뤘던 얘기예요. 이거는 약간 좀 고어한 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채팅방에. 오히려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방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요. 네, 그러세요. 알아서 잘하라고 이렇게 방임. 자, 좋습니다. 결국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버드 가족이 버드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제 흔적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발견이 됐을 거예요. 실종에 대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좀 어땠냐면 1920년대 미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좀 아동 실종과 유해가 꽤나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유해 사건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유해 사건도 많았어. 특히 흑인 빈민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추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연쇄살인마들 중에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뭐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가족들은 더 힘든 시간을 겪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할 때도 그 대기도 길었을 테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신고하자마자 바로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1927년 그러니까 28년 전이죠. 그 한 해 전에 빌리 개픈이라는 소년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도 굉장히 좀 무섭게 실종됐거든요. 무섭게 실종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3세 자기 빌리 개픈이라는 소년이 4세거든요. 4살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르면 6살 정도 되겠죠. 그 이웃집 소년인 3살짜리 소년이랑 같이 놀고 있고 한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쯤 되는 소년이 이웃집 형이 이제 지켜봐주고 있었단 말이야. 돌보고 있다가 잠깐 이웃집 형이 한눈판 사이에 돌아왔는데 애 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 사람들끼리 막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찾았다 보니까 3살짜리 소년은 옥상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빌리 개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살짜리한테 야, 너 같이 놀던 빌리 개픈이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부기맨이 데려갔어요. 이런 겁니다.
부기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합니까? 미국판 귀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네. 예전에 그 캔디맨이라고 그 부기맨을 아마 그렇게 한 영화가 있었고 지금 이 사건도 모티브가 된 영화가 있다고 지금 채팅창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있냐고 묻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요 있다고 하십니다. 아 그게 아니라 모티브가 된 게 아니라 이 실화를 다룬 영화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 그레이맨이라는 근데 약간 B급 영화처럼 돼가지고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거의 B급 영화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골개님, 후아타님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할까봐 지금 이제 참고 있는 거예요. 오골개님 알고 계시면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레이맨 뭐 그 제목 이건 지금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안 말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긴 있어요. 아 제목을 말하면 스포일러가 된다라는 거군요. 그 이따 방송 끝날 때쯤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조용한 거야. 스포일러 될까봐 지금. 이게 감사합니다. 합이 잘 맞네. 이제 우리 반 괜찮네. 합이 잘 맞.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난 멀티태스킹이 안 이게 팀워크로 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다시 사건으로 돌아옵시다. 경찰이 지금 그레이스 버드 살인 사건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과 어떤 게 있었나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인과 소년을 목격한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뭐 노인과 그러니까 그 집을 떠나서 고목 모퉁이를 돌아서 갔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 혹은 뭐 노인이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과 합류했다. 혹은 어떤 소년과 좀 젊은 아이랑 합류했다. 이런 뭐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있었고 그 제보가 지금 얼핏 듣기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여러 사람들한테 나온 거죠.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하워드로 추정되는 노인에게 파치즈와 딸기를 판매했다는 아까 전에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네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뒤에서 더 중요해진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 파치즈와 딸기를 팔았다는 그 사람의 증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레이스 버드 집을 찾기 전에 자기한테 무슨 어떤 짐꾸러미 하나를 맡겼어요. 어떤 행상한테 맡겼는데 그레이스 버드와 함께 나오면서 그 짐꾸러미를 찾아갔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 짐꾸러미 뭐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파치즈와 딸기를 팔았다. 하루 늦게 와서 파치즈와 딸기를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프랭크 하워드가 농장주의라는 게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짓입니다. 조사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해서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장이 없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곳이 좀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에서 그 농장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1910년대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 18년 전에 사망한 거네요. 한 10년 전 정도네.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랭크 하워드가 살고 있는 신림 14번지는 없는 거고. 네, 그렇고. 신림이 아니죠.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열차 이후 이런 관련돼서 그 이후로 이렇게 딱 단서가 될 만한 이 사람을 추적할 만한 단서는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하고 같이 소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뭐 증언이나 뭐 진술담, 목격담 이런 거는 아직 없었던 거죠. 결정적인 건 없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수사가 방향이 잡아진 거예요? 유괴로는 잡힌 겁니까? 네, 확실히?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한 유괴가 아니겠는가라고 잡혔습니다.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의 딸을 유괴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수사의 방향이 잡혔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 목격담 중에서 차량이 있었다, 뭐 동행한 여인이 있었다, 혹은 뭐 동행한 다른 남성도 있었는 것 같다, 뭐 3인조였다, 뭐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런 목격담 같은 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격담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 약간 착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잘못 선택했는데 어쨌든 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납치를 하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뭐 아니면 뭐 아동 뭐 노동 판매 매매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결론 때문에 이제 아동 유괴라는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전을 목적으로 한 유괴라는 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아타님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오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뭔가 가족의 재정을 잘못 알았다는 것도 이상하죠. 지금 어쨌건 자기가 구직 광고를 보고 이 사람들을 접촉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거기 가서 또 이 가족과 식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가요? 뭐 실제로 이제 버드 가족을 지원한 사람들이 또 성금을 많이 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버드 가족의 어머니 델리아 버드는 이 성금을 통해서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겠죠.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았으면 그런 파티 같은데 굳이 안 보내도 됐는데 한 번도 이 딸한테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즐겁고 큰 부자들의 세계 한 번쯤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덜컥 이런 게 생겼으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큰 한이 맺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계속 가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수사 과정을 하다 이제 유괴, 이제 아동 유괴를 중심으로 이제 혹은 뭐 그 인신매매, 금전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등을 한 그 범죄에 유력한 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알버트 코델이라고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아동 납치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오릅니다. 알버트 코델. 네, 알버트 코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인에게 버드 납치범이라고 신고당해서 굉장히 유력한 그 용의자로 선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내가 납치했다고. 그 버드 부인 그 자기 그 사람 부인이 내 남편이 납치범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사건이 하나가 떠오르네요. 뭐가 있었죠? 그 두 명의 용의자가 있었던 그 사건에 네, 토냐 베넷 사건인데 토냐 베넷 사건 비슷하긴 하죠. 네, 그렇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델리아 버드, 그러니까 버드 그레이스 버드의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요. 그 사람이다. 우리 내 딸 데려간 인간이다. 근데 이 여자가 어머니가 좀 나중에 되면 약간 문제가 있는 증인이 됩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증인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조금만 혐의가 있다는 용의자만 나오면 이 남자가 내 딸을 데려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거를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슴 아프게 해석도 가능해요. 좀 연민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머니가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어머니가 뭐 스포일러는 아니고 이거 어머니는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없는 상관없는데 그냥 어머니가 약간 심정적으로 너무 좀 분노했다 이렇게 돼서 좀 나중에 되면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증언을 남발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데려온 사람마다 이제 거의 다 저 사람이 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법정에서는 철회해요. 그 여자의 부인이 나한테 꼬드겨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다. 내 남편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경찰 진술에서는 했는 거지 사실 저 남자는 아닌 것 같다 이라고 법정에서 번복을 합니다. 여하튼 이 두 사람이 체포는 되는데 결국 다 무죄예요. 증거 부충분에 사람도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잖아요. 일단 목격자가 그러니까 그 프랭크 하워드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크 하워드, 그러니까 현대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면 바로 잡혔지. CCTV가 있으니까 CCTV랑 대조해 갖고 바로 잡히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시대니까 지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잡히진 않지. 일단 프랭크 하워드가 범인이라는 건 누구나 이제 심정으로 알고 있었을 상태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흐름, 수사는 어쨌건 난항을 겪고 있고 이 부모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을 거라고. 죄책감까지 섞이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상한 그 잘못된 그런 제보들도 또 섞이면서 수사가 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뒤튼 좀 황당하다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런 이제 사건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어떤 거죠? 편지에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제가 써놓고 깜짝 놀랐네. 황당하다고 하길래. 어쨌든 이때는 뭐 이런 분위기들을 또 그걸 반영하기도 하죠.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금전 예의 목적의 납치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를 데려가서 금전을 안 원한다면 애를 뭐 그럼 애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착취하기 위해서 뭐 시설에 파킨다든지 이런 개념은 있었어도 애를 데려가서 뭐 아무런 금전도 챙길 수 없는 애를 데려가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이 잡혀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범죄학에서 묻지마 살인이라던가 그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그냥 내 분노 아니면 내 살인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연구가 현대보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식이죠. 무슨 그
있을까? 뭐 무슨 아무 원한도 없는 일반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990년대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 왜 사람을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느냐? 음. 그때 1920년대 미국도 아직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음. 잘 모르는 상태. 근데 물론 대부분은 인과 가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검거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인과적으로 보통은 보통은 그렇게 되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묻지마가 돼버리면 이제 검거율이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이 편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실은 저는 이 사건 아니면 이 범죄, 이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그 우리의 또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쇄살인범 헤럴드 셔터 연쇄살인범 파일에서 접했어요. 굉장히 그렇죠. 충격적으로 접했었고, 그리고 왜 이걸 게스트설이 안 다루는가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또 청취자분 한 분께서 이분 좀 다뤄 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제가 다루라고 하면 게스트들이 안 다루거든요. 근데 청취자가 또 하니까 이 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교수님 혹시 찰스 린드버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좀 익숙한데? 혹시 아시나요, 찰스 린드버그? 찰스 린드버그 아시나요? 한번 대답 한번 기다려봐야지 이번엔. 네 아신다고요? 네 하고 끝났어. 아니 자기들끼리 안 같은데. 그렇군요. 찰스 린드버그 아시나요? 찰스 린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그런 그렇죠. 사람이죠. 대장기를 횡단해서 미국의 영웅이다. 1920년대 음. 미국의 영웅으로 알려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의 아이가 실종돼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 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누가 범인인지, 음. 왜 아이는 어떻게 납치가 됐는 건지. 그렇군요. 저는 그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범인 다양한 이제 제기가 됩니다. 누가 범인이다. 찰스 린드버그의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여하튼 찰스 린드버그가 찰스 린드버그 주니어가 실종된 게 1932년에 발생합니다. 지금 이 그레이스 버드 실종의 사건의 4년 뒤네요. 네. 이게 1932년에 그러면 굉장히 아동 이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급상승했겠네.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찰스 린드버그가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거의 뭐 김연아 이상급,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 급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이가 실종돼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전 미국이 이제 발칵 뒤집어.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지시를 지금급 짓에서 그 모든 걸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사망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확 올라가고, 거기에 그 어떤 뉴욕 타임즈의 모순 기자가 이제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뒤에 미국의 아동 실종 실종 현황, 뭐 납치 이런 현황에 대한 기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당시 유명했던 미제 사건 4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그레이스 버드 실종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4년 동안 지금 미제 사건으로 그렇죠. 남아 있던 거예요? 미제 사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레모님 같은 경우에는 찰스 린드버그가 안다고 안다고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건 그 4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다는 건 굉장히 그것도 놀랍네요. 미제 사건 나는 그럴 수는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 전에 해결되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4년 전에. 어쨌건 그렇고 4년 동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어딘가에 살아있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년 만에 이제 다시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식었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보고 이제 그 자기가 주변에 어떤 여자가 애가 있는데 제가 그레이스 버드가 커서 저 모습일 것이다. 그레이스 버드다라고 해서 그거를 신고를 합니다. 또 이 언론이 덥석 물어버려요. 물지. 물어서 이게 또 엄청나게 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었고 대신 이때 좀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때 그레이스 버드 가문이 이사를 갔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 버드 가족들이 이사 갔는데 이사간 주소가 공개돼 버립니다. 대중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예, 공개가 돼 버립니다. 그렇군요. 요즘도 이게 마녀사냥 아니면 꼭 이건 마녀사냥 전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게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아요. 뭐 전화가 없고 편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때도 이제 막 악성 장난 편지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 같은 게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오게 다시 이제 어쨌든 주소가 공개됐다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시간이 좀 흐릅니다. 1944년이 돼요. 34년이 됩니다. 34년 이제 그레이스 버드가 실종된 지 한 6년째, 6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죠. 이때 이제 이 그레이스 버드 실종 사건을 추적하고 있던 수사 초기부터 참여했던 윌리엄 킹이라는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수사관이 굉장히 이제 정열적이고 노련하면서 굉장히 좀
유능한 수사관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델이라든지 그 남편 부인한테 그 실고당했던 그 남자까지 이 사람이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그레이스 버드 사건을 치중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놓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굉장히 집념의 사나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윌리엄 킹 수사관 이 사람이 언론에 어느 정도 계속 그것을 유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본이 있으니까. 예, 그레이스 버드에 대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뭐 언론을 이용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혹시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제보가 하나라도 나오고 있을까, 더 결정적인 제보 같은 게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타나주길 바랬던 겁니다. 그렇군요. 오골계님은 이제 아버님께 밥을 드리고 오시느라 중간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뭐 6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벌써 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6년이나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윌리엄 킹 수사관이라는 영웅적인 사람이 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군요. 네. 범인을 자극하냐라는 것보다는 자극한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적당히 할 줄 그러니까 정보 수집 저도 처음엔 자극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서 언론하고 계속 그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이게 정보인지 아닌지 모를 거니까 사람들이. 있고 그때 당시 나는 별로 몰랐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때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윌리엄 킹이 그러다가 이제 윈첼인가 윈첼 맞습니다. 윈첼이라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칼럼을 써버립니다. 뭐냐면 경찰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거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써버립니다. 뭐 어떻게 사건의 전말이 이제 뭐 애가 무사한지 아니면 뭐 유해라도 발견됐는지 이런 것이 어쨌든 사건의 전말이 공개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버려요. 칼럼. 이것도 지금 1934년도의 일이죠. 34년입니다. 실종된 지 6년 후의 일이고 그 지금 윈첼 굉장히 유명한 윈첼이라는 사람이 사건 해결될 거다. 거의 다 됐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칼럼 기사를 써버렸는데 이 기사가 나간 지 한 9일 정도 지난 뒤에 그레이스 버드 집안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제가 잠깐 되게 중요한 얘기를 빠먹었는데 아까 수사를 했잖아요. 처음에 1928년 수사를 했을 때 당시에 아까 전보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전보를 붙인 곳에서 그 초기에 이제 그 전보 내용 같은 거는 글로 써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보를 안 써봐서 잘 모르잖아요. 전 전보를 몰랐는데 전보를 보내기 전에는 그 내용을 자기가 메모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 그러니까 프랭크 하워드가 보냈던 전보에 자필 메모가 확보됐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프랭크 하워드의 필적이 있다는 거죠 경찰들한테는. 그렇군요. 그 오골계님이 이제 이 사건이 구글에 찾아보면 사진이 많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저는 안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건 괜찮아요. 혹시라도 이게 연관 사진으로 해서 다른 끔찍한 사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저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별로 그렇게 심한 건 없더라고요. 예, 레몬 비즈님께서 무섭냐고요? 지금 게스트 썰은 제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좀 달라서 제가 아주 선정적이라든지 이런 잔인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안 할 거니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추리 소설 본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 편지 좀 계속 가봅시다. 나 이 편지가 왔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받아든 거는 델리아 버드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데 쓰고 읽을 줄 아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내용이 또 약간 지금 문체가 괜찮다고 평가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 편지 봤는데 제가 직접 봤는데도 이게 문법이 맞는 건지 고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 장남을 불러요. 에드워드를 불러서 이거 좀 해석해봐라 그랬는데 에드워드가 읽더니 얼굴이 하얘져서 경찰서로 뛰어갑니다. 대충 이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입이 근질근질하다. 편지 내용 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문맹률이 좀 높은 나라니까 뭐 그거는 몰라서 아들 이 에드워드도 생각하면 자책감이 컸겠어. 자기가 시작한 거잖아. 지금 이 관계는 어쨌건 그 이 편지 내용 혹은 중요성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좀 고어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이걸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주요 내용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까지는 아니고 첫 번째 정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중국에서 자기 친구가 중국을 갔다. 예. 그 당시에 중국이 기근이 들어서 음. 그곳에서 식인 문화가 있었는데 내 친구도 사람 아이들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먹게 되었다. 내가 당신들 집에 파치즈와 딸기를 들고 갔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들하고 저 귀엽게 했고 그레이스 버드와 함께 우리는 나갔다. 나는 그래서 그레이스 버드를 잔혹하게 살인했다. 대신 그레이스 버드를 강간하진 않았다. 그녀는 처녀로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레이스 버드가 그 당시에 나이가 11살이었나요? 11살, 12살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말씀 물론 진지하겠지만 첫 번째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치즈와 그 딸기 얘기를 했었죠. 해드렸죠. 네네. 파치즈와 딸기가 대중한테 공개가 된 게 아니에요. 경찰 관계자와 사건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편지에서 내용에서 언급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필적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보낸 편지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프랭크 하워드가라는 이름의 노인이 보낸 편지가 맞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인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좀 헐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또 전문 오글개님 같은 전문을 좀 보셨나 봐요. 네. 전문은 진짜 끔찍하다고. 네. 좀 상세 묘사도 상세하고 정말 끔찍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지만 저는 안 찾아볼 겁니다. 네, 네, 저는 멘탈이 약하니까요. 그래요.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좀 체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윌리엄 킹이 가장 바랬던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그리고 또 약간 범인이 약간 부주의했다고 해야 돼요. 오만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음. 중요한 거는 편지지와 편지 봉투가 남았는데 편지 봉투에 네. 이상한 엠블렘이 있습니다. 보니까 NICPBA라는 단체인데 뭐 네. 자선 단체 같은 건가 봐요. 정확하게 저도 영어가 짧아서 못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NICPB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직인이 찍혀 있는 직인이라고 하나요? 무슨 도장 같은 게 지금 엠블렘이 찍혀 있는 편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킹이 이 단체인 걸 확인하고 그 단체를 찾아가서 조사 명부를 달라. 당신들 회원들, 직원들 명부 다 달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프랭크 하워드로 추정되는 노인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프랭크 하워드라는 사람으로 추정될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 나이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대가 맞다도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이 다르다든지 뭐 네네. 프랭크 하워드는 체격이 예소하고 뭐 갈색 머리, 회색 머리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윌리엄 킹이 그래서 전 직원을 모아달라, 그 사람들을 모아달라, 단체원들을 네네. 모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뭐 강하게 연설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네들이 다 혐의점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뭐 자필이 맞는 사람도 없었대요. 오글님의 제보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 킹이라는 사람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네요. 감동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 거의 6년 동안을 사건을 추적하고 형사분들이 다 이런 경향이 있으세요. 항상 이런 데 뒤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컬럼을 쓴 윈첼이라는 사람도 물론 스스로의 영리를 위해서 썼을 칼럼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사람의 칼럼이 그 범인을 약간 더 자극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뭘 잡히긴 뭘 잡혀? 이 새끼들. 난 이런 사람이야. 딱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체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의 일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킹의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체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근데 체포가 됐지 않았을까요 이제쯤? 그런데 이제 자 그럼 더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지금 프랭크 하워드 지금 체포가 됩니까? 지금은 잠깐 그 전에 한 단체에 회원 중 한 명이 옵니다. 직원이. 그래서 이제 윌리엄 킹한테 자백을 해요. 내가 사실 이 회사에 뭐 편지지 봉투 이런 거를 비품 같은 거를 좀 빼돌렸다. 단체 비품 같은 걸 빼돌렸는데 내가 가져갔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집에 그걸 놔두고 어디 놔뒀냐니까 우리 집에 놔뒀다. 하숙집이 내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 놔뒀다라고 해서 하숙집 갔는데 하숙집 없어요. 그럼 어디 갔느냐? 이거 어쨌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잠깐 전에 살던 하숙집이 있는데 거기에 놔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숙집을 찾아갑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하숙집. 근데 그 하숙집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확인을 해요. 네네. 그 방에 그 사람이 머물던 방에 지금 누가 들어와 살고 있느냐? 며칠 전까지 엘버트 피시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엘버트 피쉬. 예. 프랭크 하워드랑은 다른 이름이네요. 예, 그래서 조건 같은 것들, 신체라든지 외모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결과 프랭크 하워드와 동일 인물로 추정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글기님의 제보로는 생긴 게 멋있다라는 제보가 있네요. 노신사, 멋쟁이 노신사라는. 어쨌건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엘버트 피쉬 지금 이름이 등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버트 피쉬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슬슬 수사망에 들어온 건데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잡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잠복이 들어갑니다. 음. 근데 어제 떠났다고 하니까 되게 놀랐잖아요, 윌리엄 킹이. 근데 다행히 예. 그 아들이 돈을 붙일 게 있어서 며칠 뒤에 찾으러 오겠다. 음. 여기는 옛날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니라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바로 보내주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 가는데 예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집에 돈을 맡긴다. 이렇게 하숙집에 돈을 맡기겠다니까 뭐 그래서 찾아가라 이런 개념이었나 봐요. 아들들이 붙여준 돈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라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며칠 뒤에 엘버트 피쉬가 오겠다라고 그때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윌리엄 킹이 잘 됐다. 그럼 우린 잠복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잠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잠복을 했는데 안 옵니다. 안 안 옵니다. 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윌리엄 킹이 더 조바심이 난 거죠. 그 사람이, 킹 수사관이 조바심이 나서 잠복 인원을 다 철수시켜 버리고 자기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엘버트 피쉬가 또 왔다. 그리고 윌리엄 킹이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래서 방 안에 들어있는 엘버트 피쉬와 만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요. 엘버트 피쉬라는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엘버트 피쉬입니까? 라고 하니까 엘버트 피쉬가 조용히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냅니다. 근데 퀸이 그 사람 되게 조그맣고 왜소한 체격이거든요. 아 킹이? 아니. 그러니까 알버트 피쉬가? 네. 킹은 또 덩치도 좋고 또 노련한 수사관이니까 손쉽게 제압을 하면서 내가 드디어 널 잡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버트 피쉬가 체포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감동이 좀 있네요. 이 킹의 집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잠복을 굉장히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부하 직원을 그래요? 네, 별로 안 하고 1대1로 딱 그 마주치는 장면이 네, 그렇죠.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연쇄 살인 범인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범죄자의 이름이 등장했으면 엘버트 피쉬 실은 굉장히 유명한 연쇄 살인마예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의 끔찍한 점은 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방송 이렇게 사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엘버트 피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 봅시다. 지금 킹에 의해서 잡힌 엘버트 피쉬 과연 누군지, 출생 배경. 일단 출생은 1800년대 태어났겠어요. 그러면 나이가 있는 노신사였다고 했으니까. 1870년 워싱턴 DC에서 출생합니다. 집안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명문가였어요. 자기 뭐 건국 유공자, 독립전쟁 때 유공자 출신이기도 하고 자기 할아버지 고조부쯤 되는 분께서 미국 국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통상부 장관이죠. 외교통상부랑 뭐 행자부 합친 거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굉장히 명문가였는데 그러네요. 자기 대점에서는 굉장히 좀 쇠락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몰락해 있고 문제는 또 이 집안의 정신병력이 너무 뚜렷한 집안이 돼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런데 형, 뭐 누나, 배다른 동생, 뭐 자기 삼촌 이런 분들이 다 정신병을 앓다가 뭐 사망하고 병원에 가고 수용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과연 정말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집안 분위기, 그러니까 열등감 혹은 상실감으로 만들어진 분위기인지는 좀 더 들어보거나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정신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정신질환하고 좀 있으면 정신병질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정신질환은 이제 진짜 병이에요. 사실 네네. 이건 거의 가족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피쉬도 그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일찍 잃어요. 한 6살, 7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고아원에 보내집니다. 고아원에 갔다고? 네. 고아원에서 2년, 3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뭐 구타도 많이 당하고 그때 성추행을 많이 당했던 걸로 자기가 진술을 합니다. 왜소한 미남의 그 미노년이었다면 어렸을 때도 약간 좀 미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잘생겼다?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요? 예. 뭐 저는 뭐 제보를 믿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이제 2, 3년 뒤에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다시 살다가 어렸을 때 머리를 크게 다치는 경우가 합니다. 그때에서
두통과 현기증 같은 거를 종종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게 이게 어렸을 때 이제 뭐 뇌를 다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난 핑계가 될까봐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연세렘마들이나 좀 끔찍한 일을 겪는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그렇죠. 음. 중요한 건 이제 관음바 흠마님이라고 저희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지금 미국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보와 저희한테 방송에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관음바 흠마님. 관음바 흠마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리차드 라미레즈 역시 어릴 적에 머리를 2번 크게 다쳤다고 저희가 방송에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현기증과 두통 같은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마약에 심취했던 경우가 있는데 엘버트 피시와 비슷한 경우죠. 어릴 적에 머리를 크게 다치고. 근데 엘버트 피시는 마약에 심취는 하지 않는데 종교적으로 좀 약간 광신에 좀 찬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잘생긴 건 킹 수사관 얘기였대요. 킹 수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저도. PC가 잘생기진 않았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윌리엄 킹 수사관이 굉장히 좀 멋있게 생겼습니다. 덩치도 좀 있어. 덩치가 큰지 엘버트 피시가 너무 작아서 덩치가 커 보였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덩치도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건 딴 얘기니까 중요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공교육을 그렇게 뭐 교육 수준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페인트 공으로 생활을 했는데 페인트 공으로서 자기 역량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기술이 좀 있었던 사람이라서 뭐 미국에서는 좀 뭐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데 페인트 공이 있고 페인트 기술자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뭐 더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기술자 이런 사람이 하고 공은 뭐 칠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기술자 역할도 좀 했다 자기가. 그래서 뭐 미국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은 힘들지만 실제로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굉장히 대우가 좋은. 아니에요. 돈도 별로 그렇게 번지. 그래요? 네, 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자는 돈 많이 버는데. 좀 달랐나 보네요. 그렇죠. 한편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페인트 공으로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26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6남매를 양육합니다. 아까 뭐 아들들이 용돈 주러 네, 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잘 결혼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1917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17년. 그 사람은 47살, 우리나라 치면 48살쯤 되겠죠.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 몇 년 동안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자기도 뭐 여러 3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런 식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또 법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법적 이혼 또 나중이고 법적 결혼 안 하고. 이게 결혼까지 하고 6남매가 있었던 것만으로 이제 정상적이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후로 아내가 바람핀 이후로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법적 결혼은 꼭 전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하고 유지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적 당시에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사람이 정신적으로 오늘 같으면 이제 정신적 흥결이나 이런 게 사람이 있으면 기피하는데 미국은 우리는 지금은 결혼 안 하는 게 좀 약간 좀 크게 문제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뭐 약간 왜 안 하지 이 정도만 되지. 그 당시에 미국 사회나 뭐 옛날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이 사람 뭐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탄받을 건데 그래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주 정상적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문제시했던 건 아닌 걸 수도 있죠. 그거는. 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6남매를 낳고 했는데 이혼을 했잖아요. 네네. 이혼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혼하면서부터 좀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범죄자들이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이혼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니 뭐 꼭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걸 핑계 삼아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그 엘버트 피시가 프랭크 하워드로 이제 버드가를 찾았을 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농장을 경영하는데 아내하고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좀 트라우마 같은 거를 은근히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자들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이게 범죄자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뭐 한 번 취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얘기하거든요. 막 누구는 뭐 조사한다고 하고 누구는 실험한다고 하고 그래서 범죄자도 무심코 이렇게 트라우마를 결국은 뱉어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단순하게 한 번 물어봤다 질의응답 이런 게 아니라는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엘버트 피시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만
건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혼 전까지는. 그게 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 아 그래요? 그거부터 좀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음. 근데 아까 우리 공교육 수준이 공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편지를 봤는데 편지 네. 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수사할 때 그 사람 잡히기 전에. 예. 그래서 오해하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편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음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기행이 많았냐 이거에 대해서 애매하죠, 약간. 뭐 오골개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행이 지금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1940 이혼 전에 기행이 많았냐는 점이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지금 편지 얘기부터 일단 하고 끝내고 말씀드릴게. 훗날 이제 버드 가족한테 왜 편지 썼냐라는 네. 질문을 받습니다. 자기 취미라고 합니다. 자기 취미가 편지 쓰는 거다. 그래서 1930년대 음란 편지를 써서 체포가 돼요, 이 사람이 한 번은. 30년 되면 1930년. 살인 저지르고 나서잖아. 네, 그렇죠. 1930년에 체포됩니다.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인데 28년 살인 저지른 다음에 이 사람이 6번이나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음란 편지로. 뭐 음란 편지도 있고 절도죄도 있고 감염 절도죄도 있고 이런 거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체포되면서도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구금된 적도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그건 하지 않아요. 이제 장기간 수용은 잘 안 당해요. 그래서 적어도 28년 이후로는 장기간 수용을 안 당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이거에 대답해줘야 돼서 가끔씩 이제 내 얘기가 좀 꼬이고 있는데 좀 그거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처음 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아니, 괜찮아요. 평소에도 자주 꼬여요. 아닙니다. 전 대본대로만 가요. 근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 편지 그게 취미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그 이후로 뭐 다른 이상 행각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도착 증세를 굉장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편지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읽어봤는데 제 영어 모르는 영어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지 찾아봤는데 다 뭐 이제 여성 성기에 대한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알기 편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1930년 음란 편지 혐의 때문에 체포를 됩니다. 잘 안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조금 멀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딴 분 임책세님 말고 딴 분 또? 예. 잘 들리시나요? 약간씩 소리 지르면서 말하면. 예. 진짜 되게 크게 말하고 있는 편인데.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930년대 음란 편지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를 감정한 정신이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정상적이지만 치매 기운이 있다. 치매 기운이 있다고? 치매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란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치매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소리 이렇게 크게 말하니까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트 하나 주시고 하트 하나 질까봐 오골기님 뭐 하트 3개 주셨어요. 하트 4개 모았습니다 지금. 방송할 때 되게 시끄럽겠다. 그러겠네요. 네, 이렇게 뇌 기능 일부 그냥 이제 음란한 말을 자주 하고 이렇게 의사가 이제 치매 기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부임원님 하프 5개. 아무튼 네 치매기가 있었어요. 치매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뇌 기능 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음란한 말을 수시로 내뱉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엘버트 피시가 이런 쪽에서 의심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뇌 기능의 일부가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의 병리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지 자제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뒤에서 할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그럼 다시 하죠. 네. 그다음 이 사람은 심각한 사디즘과 마조이즘 증세를 보이게 합니다. 종종 자신의 몸에 채찍질. 아까 이제 오골개님께서 말했던 채찍질 같은 것들, 자기 몸을 채찍질한다든지 이런 것들 행위가 좀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디즘과 마조이즘이 둘 다 즐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대본에 안 썼던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것도 있어요. 이제 자기 말로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강간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 왜 뺐냐면 허언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같이 즐기는 사람을 사드 마조키스트라고 부르는 말이 있대요. 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보는데요. 빠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나도 지금 채팅창 보고 알았어. 아는데 모른 척 하신 거 아니 같은데. 지금 처음 알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하트 누가 많이 보내나 경쟁하고 있었어 지금. 하트 보내신 모든 분, 임재수님, 후아타님, 부요님 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나 이거 하면서 기획했던 건 사람들이 바들바들 떠는 걸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게 사디즘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제 방송 여름이니까 남양 특집을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었죠. 그래 훈훈한 연자살인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이 훈훈해졌어. 당황스럽네. 그러네. 아니 뭐 멘탈 안 깨지고 좋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취미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타구니하고 항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골반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 바늘을 찌르는 그래서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바늘을 찌르는.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체포된 뒤에 그 킹 수사관한테 편지를 보내요. 보내서 내 지금 5개를 찔렀다. 바늘을 찔러 넣었다. 예.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인데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바늘이 2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찔렀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과학적이네.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성을 띠고 있네요. 아들들도 말해요. 아버지가 심심하면 그 나무로 거칠게 자른 나무 패들이라는 게 뭐냐면 몽둥이 매 이런 게 있거든요. 주걱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자기 몸을 때리는 거나 아니면 그 맨날 채찍질 가져와가지고 자기 몸을 때렸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사람이죠. 뭐 언젠가 이것도 좀 별로 필요 없어서 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어느 날 자기들하고 아들들하고 다 이제 그 어디 뭐 피크닉을 갔는데 네네. 갑자기 아버지가 뭐 옷을 벗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니까 아들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뭐야 하면서 자식들이 같이 피크닉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좀 충격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당시 막내 아들은 3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해봐야 5살쯤 되겠죠. 예. 그런데 애 매트리스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내가. 애는 그냥 다 버리고. 그러니까 재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구 같은 게 재산이거든요. 가구 같은 거 다 가져가고 이런 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아버지가 개팍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했다 뭐 정도였지만 훔좀해 너무 무섭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식인 행위와 흡혈 행위에 대해서 강렬한 욕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흡혈 행위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자기도 호기심에 해보지만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니 식인이나 흡혈이나 나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왜 이쪽에만 욕구를 가졌는지. 식인 행위하고 흡혈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건 아주 의학 전문적 지식이고 희소해요.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의학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당연히 잘 모르겠죠. 확실한 건 이게 성도착증의 일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리시죠? 성도착증의 일부로서 식인 행위와 흡혈 행위가 있는데 식인 행위는 이 사람이 이건 좀 고어하지만 항상 희생자들의 살점을 뜯어서 이제 요리를 해 먹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 뭐 식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안드레 치카틸로 같은 경우 그냥 1호 옛날에 뜯어보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흡혈 같은 경우에도 드라큘라를 보면 굉장히 에로틱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노스페라투나 이런 식의 고전적 뱀파이어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뭐 뱀파이어 인터뷰라든가 그런 식의 그 흡혈 행위를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으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처럼 그 성관계 이상의 어떤 쾌감을 주는 행위 그런 걸 보면 약간 성도착증의 하나로 분류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아타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살점을 뜯어서 이런 거는 연쇄살인범 중에 종종 이런 카니발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식인 행위를 이거는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여하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 이제 대본에 좀 더 집중할게요. 저 혹시 채팅창은 저 좀 못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대본을 안 보기 때문에 채팅창을 열심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역할 분담 좀 해야겠다. 편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중국에서의 식인 경험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기가 진술하는데 이거는 사실 자기 신의 큰형인 월터라는 큰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중국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다. 근데 월터 이 사람이 진짜 중국에 갔는지 그걸 식인 행위를 경험했는지는 몰라요. 자기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들으면 안드레 치카틸로가 생각나죠. 그렇죠. 치카틸로 어머니가 말했던 자기 형이 잡혀 먹였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알버트 피시한테 좀 강인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식인 행위에 대한.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환생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일 테고. 네.
아 그리고 이제 알버트 피시가 한 명의 인물한테 굉장히 열광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독일에서 당시 음. 알버트 피시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1920년대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10년대인가 20년대 활동했던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프리츠 하르만이라는 하노버의 뱀파이어라는 프리츠 하르만이 굉장히 유명한 그게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무 열광해서 그 사람의 기사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뉴욕 그 데일리 미러라는 신문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체포된 다음에 그 알버트 피시를 당시에 이 사람은 비견할 악마가 없다, 비견할 살인범이 없다, 단 프리츠 하르만과 갱상형이 비견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 프리츠 하르만을 이 사람이 존경했다는 게. 알버트 피시가 프리츠 하르만을 존경했다는 거를 기자들은 몰랐는데 실제로 프리츠 하르만을 굉장히 존경했던 거죠. 멘토의 중요성이네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식인이나 흡혈에 대한 욕망을 종교적 계시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뭐 종종 뭐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자녀를 때린다 이런 그 문구가 있어요. 뭐 아이를 때려서 매질하면서 벌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를 가학하고 고문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종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생방송에서 위험하니까. 그리고 절도 및 은란 편지 등으로 체포 및 수감 생활 등 여러 차례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럴 때 정신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정상으로 나와요. 정상이란 판정 받습니다. 이게 바로 좀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바로 이제 연쇄살인범들의 어려운 점이죠. 알 수 없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게 참 알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아니 과거에 이런 비슷한 표본이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표본이 없는데 그럼 정상의 범죄에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나는 좀 일견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현실은 이제 상상을 앞서가니까 예측을 앞서가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벌써 8시네요. 이거 참. 한 2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게스트 썰 통화료 나갈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뭐 할 수 없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로 하고 있군요. 근데 참 이거 제가 네네. 저분들은 아닌가요? 괜찮나? 이분들은 통화료 아닌가? 괜찮나? 나 이거 그러니까 물어보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통화료 나갈까봐 좀 걱정이네요. 네, 혹시나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시다. 예.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분량 조절 실패, 미안함, 크크. 체포 이후로 넘어가 봅시다. 네. 처음에 그레이스 버드의 살인은 부인합니다. 편지 쓴 거 맞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겠지. 자기 시도 잘 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쇄살인범들이 잡힐 걸 예상한 애들이 있어. 누구야? 데니스 닐슨? 그렇죠. 뭐 제프리 다머? 그런 애들은 잡힐 걸 예상해. 근데 지금 알버트 피시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인간 같아.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겠지. 사실 몇 주 전에도 이제 납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제 알버트 피시가 진짜 납치를 했는 건지 아니면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 대적특필되면서 자기들도 뭐 비슷한 사람만 보면 알버트 피시가 우리 애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소장님 말씀대로 더 이제 욕망이 있었겠죠. 여튼 어쨌든 살인을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킹이 이럽니다. 야 뭐 그러면 내가 다 데려올게. 뭐 증인도 있고 너 필적 감정도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집에 오자마자 신기반기에서 듣고 있다는 영어 아이디님 리소스님 리소스 코드님. 아니고 맞나? 리소스님 저희 방송 듣던 분인가 아닌가? 그렇군요. 어쨌건 이 체포가 되고 킹이 결국 잡아서 자백을 받아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백 이유가 정말 충격적인데 처음 목적은 그레이스 버드가 아니라 에드워드 버드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에드워드를 봤는데 에드워드가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 21살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19세 정도, 미국 사회는 19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버드였는데 에드워드 버드가 너무 크고 덩치가 좋다 보니까 실망했어요. 그래서 아까 친구 윌리를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윌리는 왜소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 둘이를 죽이자 차라리. 친구 아니 그 두 사람 같이. 같이.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저는 이 점이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그 PC는 키가 작고 되게 왜소해요, 체구가. 네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성인 남성 두 사람을 음. 그것도 그 에드워드 버드는 덩치도 좋은 친구인데 과연 제압을 할 수 있었을까? 음. 자기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했지? 자기는 뭐 묶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약간 좀 이상한 게죠. 그런데 그레이스를 보자마자 범죄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원래는 이제 뭐 애초에는 뭐 범죄를 어떻게 좀 자세하게 묘사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너무 고고해질 것 같아서 저 그건 안 할게요.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찾으면 이후 범죄 장소로 이제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해서 그레이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때 범죄 도구 그 아까 짐꾸러미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짐꾸러미가 사실은 뭐 그 뭐라고 해야지 부처 칼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하면 그 도살용 칼, 예. 도살용 칼에 역시 게임 많이 하시니까. 아니, 게임이랑 상관없죠. 난 영화를 많이 보니까. 아, 예. 뭐 부처라는 제목의 뭐 고한 영화들도 예. 있고. 어쨌든 도살용 칼이라든지 날카로운 뭐 톱, 쇠톱, 손톱 이런 거 손톱이란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굴됩니다. 그걸 맡겨놓고 그 딸기랑 그거 갖다 주고 오면서 다시 또 흉기 찾아오고. 예. 심지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네. 이 PC가 그레이스 버드를 보고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 기차를 타고 나와서 이제 목적지에서 내리려는데 그 짐꾸러미 놔두고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 흉기들 놔두고 내렸는데 그레이스가 저거 놔두고 오셨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엘버트 PC가 말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다고. 자기가 너무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못 만들 수가 있지? 아무튼 이건 좀 다른 얘기군요.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근데 어차피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레이스 버드를 놓치진 않았겠죠. 실제 알버트 PC가. 살인은 그 액살로 이루어집니다. 액살은 이제 손으로 목을 조르러서 죽였다.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교살 같은 경우에 도구를 써서 목을 조르는 거고 액살은 이제 손으로 목을 조르는 그거 거.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교살은 그냥 그러니까 액살까지 다 포함해서 목 졸라 죽이는 게 교살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큰 벤 다이어그램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게. 근데 문제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건들이 보도가 돼요. 이제 버드 가족들은 좀 늦게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체포됐다는 거를 기자가 알려줘요. 자, 체포된 거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당장 가족들이 딸려가서 큰아들이 그러니까 경찰이 가족들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형 왔으니까 그러면 얼굴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큰아들이 일단 확인을 합니다. 에드워드죠. 에드워드가 확인하자마자 뭐 쌍욕을 해요. 뭐 아이씨, 너 이씨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그 아들은 끌려 나가고 아버지가 이제 들어와요. 아버지는 좀 침착하게 당신 나 압니까? 그러니까 그 엘버트 PC가 조용하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죠. 그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6년 전에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차분하게 그 상황에서 대응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그레이스 버드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예.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고 이거 혹시면 이거 말고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여기서 다 밝혀지나요 지금?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레이스만 살해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체가 한 곳 같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 시신에 대해서는 끝내 정체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살인으로도 인정되지가 않아요. 한 4, 6세 소녀라고 하는데 4, 6세 어린이의 유해가 발견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데 두 건의 살인 사건, 이 사람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확정됩니다.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 1924년 8살짜리 소년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그 범인 누군지 안 밝혀졌다가 이 사람이 그 당시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한 노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숲으로 가더라라는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엘버트 PC 사건이 대서 특별되면서 사진이 기사에 올라가니까 이 인간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924년이면 지금 그레이스 버드 살인 사건이 이렇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빌리 게프니 사건의 부기맨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빌리 게프니 처음에 이제 부기맨이 잡아갔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부기맨이 잡아갔던 그 부기맨이 엘버트 PC였던 거죠. 그 외에 6건의 실종 및 살인 사건에 유력한 혐의를 받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냥 어떤 형을 받았나요? 당연히 사형일 것 같긴 한데. 사형이죠. 사형이 확정된 일에 이 사람이 또 진술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제 아까 페인트 공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 23개 주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23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각 주에서 한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은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장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 진술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허언 같은 게 섞인 것도 어차피 있고. 뭐 사연이니까 내 기록이나 남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윤사련마들이 이제 저희가 소개한 바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 그렇기 사람이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럴 수도 있고 문제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건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미국에 몇 개 주가 있죠? 50개 주? 50여 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반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네. 한 주마다 죽였다고 자기는 진술을 한 거네요. 서부 중부부터는 주가 크거든요,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 사람은 대부분 동부에서 활동했던 걸로 알고 동부 남부 정도에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여기 녹음실이 다른 팀이 또 들어와야 될 시간이 또 그런가요? 돼요. 그러니까 뭐 화요일은 늦게까지 해도 상관없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화요일에 또 계속 이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러셔도 되고 저는 어, 저는 괜찮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화요일에는 그러면 그때는 만약 이렇게 되면 시간을 연장을 할게요. 네. 왜냐면 목요일은 대기팀이 있고 화요일은 없거든요. 그럼 화요일에 이번지 못하는 부분하고 다음에는 이제 산만미 씨 호수 실종 사건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산만미 씨부터 갑시다. 화요일에는 산만미 씨부터 가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도 아쉽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트를 받아봤겠어. 근데 이렇게 하트까지 주시는 진짜 여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 뒷부분을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뒷부분을 시간을 막 짧게 해서 끝내버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오히려 적게 하게 될 것 같아. 사실 앞에 내용은 그냥 책 봐도 돼요. 책 뒤에 내용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날림으로 하고 싶지 않은 욕심이어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화요일은 그 대신에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오히려 산마미 씨 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은 뭐 저희 방송 1화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게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재탕이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짧아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긴데. 그 부분도 깁니까? 좀 줄여요. 그 부분은 좀 짧게 되잖아. 네. 이게 왜냐면 알버트 피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 범죄라던가 정신병질과 정신질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 방송의 색깔이고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고 이거 사건만 얘기하면 그거 뭐 자극적인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이번 방송은 이렇게 좀 짧게 끝나지만 다음 방송에서 이 뒷이야기 분석도 함께 왜냐면 알버트 피쉬란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등장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아니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7시입니다. 알버트 알버트 피쉬 2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마미 씨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음. 예, 방송 들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댓글이 사실 별로 안 달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달리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멀티태스킹 못해요. 제가 되게 상남자네. 진짜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하면서 제가 그것도 잘 못하고 그냥 운전하면서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말 걸면 이렇게 어버버해버려. 말을 잘못하든가 운전을 못하든가 둘 중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을 좀 잡아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거 소통은 소장님께 맡기고 저는 대본에 좀 집중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골근님 소통해서 오늘 좋았다. 그리고 임색스님 기대할게요. 뭐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이모님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그랬대요. 재밌었대요. 네,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또 급하게 물러가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더 알찬 방송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또 약간 안도가 되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후반부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 후반부는 사실 저와 약한 소리 하지 마. 소장님의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벌었으니까 그동안 더 잘 정리해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나 반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반말하네. 괜찮습니다. 본인은 괜찮죠. 나는 욕 먹고. 끝나고 어차피 쌍욕할 거면서 무슨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오고객님은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모두 화요일 날 또 봅시다.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방송이 밝은 것 같아 우리. 아 그래요? 예, 아니 조금- 힘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한테. 저희 방송 팟캐스트에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희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혹은 팟빵 이런 데서 댓글로 또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 아니면 질책할 거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고마워요.